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의 출석 통보에 비공개로 해달라며 특혜를 요구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특검이 비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공개 출석한 건데요. 이번엔 성실히 조사를 받나 했지만 오후 들어 한동안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해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특검이 사실상의 출석 거부라며 단호히 대응하면서 뒤늦게 조사가 재개됐는데요. 먼저 오늘 상황을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스쳐 지나 오르막길을 통과합니다. 서울고검 현관 앞에 멈춰선 차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끝까지 지하로 출입하겠다고 고수했지만 특검이 이를 일축하면서 결국 공개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종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중수검수가 생소하신 건가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빠른 걸음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수사기관 소환은 지난 1월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내란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특검에 불려나왔지만 이번에도 국민께 죄송하다는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특검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캐물은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죄 의혹까지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1시간가량 진행된 조사는 오후 들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이들이 조사자를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도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고 대기실에 머무르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누가 수사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됐을 때도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끌며 수사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법기술을 동원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에도 조사를 거부하고 버텨봤지만 결국 3시간 반 만에 조사실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특검이 지하 주차장을 막아버리면서 우려했던 대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특검으로 향하던 윤 전 대통령은 길가에 지지자들이 보이자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는데요. 정작 포토라인에선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49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경호처 차량이 사저를 떠납니다. 차량은 교대역 부근을 지나 중앙지검과 중앙지법 사이길을 통과했습니다. 도로 양옆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량이 보이자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연호했고 윤 전 대통령도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장을 지낸 중앙지검 경내에 진입했지만 고검 지하주차장 입구는 가로막혀 있었고 결국 특검 사무실이 있는 고검 청사로 향했습니다. 내란 특검 조사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은 차량으로 1.3km 거리, 사저에서 출발한 진 5분 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출석 전부터 지하주차장엔 이렇게 만차라고 적힌 입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지하 출입이 원천 차단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특검의 요구대로 지상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9시 54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고검 청사 현관에서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관 앞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봤고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고 빠른 걸음으로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종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비공개 출석을 하겠다며 지하 주차장을 고집했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공개 출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질문하지 말고 검사가 하라는 거였는데요. 특검팀은 이렇게 조사를 방해하면 변호인들까지 수사할 수 있다며 초강수로 맞섰습니다. 이어서 신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의 첫 조사,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은 계속 수사를 해오던 경찰이 주도했습니다. 신문을 맡은 조사 담당자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 경찰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오전 조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고 1시간가량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조사는 1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대기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과거 불법 체포를 지휘해 고발된 인물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배제하고 검사가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지휘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것으로 박 총경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특검 역시 선을 넘는 행위인 것 같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입회한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착수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에 조사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 특검 조사에 특혜는 없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그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지금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들어 3시간 넘게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오후 늦게 다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전 특검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의응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재영 내란 특검보는 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관련 조사를 오후 4시 45분쯤 재개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수사 준칙에 따라서 8시간 이내에 새로운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 동의를 받아 조사자를 바꿔서 2차 피의자 신문 조서를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오전에 이뤄진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서명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향후 체포 방해와 비아폰 삭제 부분은 다시 경찰이 조사할 거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야간 조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들어 3시간 넘게 조사실로 들어가지 않고 버티면서 오늘 조사 많이 지체된 상황입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7시쯤부터 저녁 식사를 하고 이후 심야 조사를 받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특검 측은 본인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열람 시간을 합쳐서 조사가 오늘 자정을 넘기진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오늘 다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그럼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사상 초유의 조사 거부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피의자가 조사 담당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한다는 게 일반인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질문하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특검 측은 이제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죄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며 전혀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소환에 성공한 만큼 조사할 부분은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체포 방해 부분은 나중에 조사하더라도 일단 조사 재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조사 거부 사태가 윤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렇게 놀랍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법기술을 이용해서 조사를 거부한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관한 공수처 출석을 계속 거부했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았습니다. 체포가 된 뒤에도 구치소에서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했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가 무난히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결국 1시간 만에 조사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조사를 다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소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검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네, 일단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아서 오늘 중으로는 조사를 마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즉 오늘 밤은 넘기지는 않을 예정이라는 건데요.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여러 번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번 소환될 경우에도 정문으로 걸어오게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개 소환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고요. 또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남 곡성의 낮 최고 기온이 37.3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구와 영남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내일은 중부지방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조사했는데 쪽방촌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하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의 쪽방촌입니다. 오전 10시 반, 바람이 들까 방마다 문을 반쯤 열어놨고 한 주민은 더위를 피해 아예 복도로 나왔습니다. 1시간도 못 자요, 밤에. 그리고 맨날 여러분들 바깥에 공원을 뛰어가는 수면 유도제 가는 그 뭐도 안 되고. 여름엔 밤잠을 거의 못 자고 종일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없거나 짜증과 두통,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일상입니다. 조금 방 한 칸에 거기서 가스 번호놓고 거기서 라면 끓여다 쓰고 하니까 방 안이 더 덥죠. 다 아파. 하다못해 어디가 아파도 아파. 경북대와 계명대 연구진이 지난 2년 동안 대구 쪽방 40곳의 열 환경을 측정하고 쪽방 주민들의 반응과 증상을 조사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쪽방 온도는 32.1도, 최고 40도까지 오르는 날도 많았고 실내 습도는 30%에서 90%까지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들은 한밤중 위험한 과열 환경에 노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쪽방 주민의 여름 평균 수면 시간은 4.2시간. 열기를 방 안에 가두는 쪽방 구조가 만든 이른바 실내 열대야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둔감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쪽방 주민의 78%가 견딜 수 없는 더위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대응법은 68%가 참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열적 민감도라는 지수를 도출을 했는데 그게 일반 성인 대비 한 70% 정도 둔감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내 열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 온열 질환이 악화되고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쪽방의 열환경 구조와 위험도를 진단하고 고위험군을 찾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바로 오늘부터 적용에 들어갔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일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최근 84제곱미터 가격이 45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이 발표된 뒤 바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상황은 전반적으로 전화 별 소리가 없어요. 어제까지 엄청나게 궁금해가지고 어제까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근데 오늘부터는 팔 사람들은 포기. 내가 집을 팔고서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급등 지역인 마포도 마찬가지. 어제는 가계약을 걸어놓은 매수자들의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잠잠해졌습니다. 어제 날짜로 가계약을 하게 되면 대출 규제를 적용을 받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떠한 분들인가요?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서울역 젊은 고소득층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산 수도권 주택은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면서
전세 낀 집을 대출받아 사는 갭 투자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주춤해질 수밖에 없을 거란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여기 마포 지역만 해도 6억으로 대출 받아서는 집 구매하기가 신혼부부한테는 너무 어려운데 저희는 갭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6월 초에 계약을 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한도를 줄인 것도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신혼부부가 오시기로 하셨는데 8월달, 9월달을 입주 목표로 오셨는데 보증금 3억으로는 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오신 거예요. 게다가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의 50%로 줄이는 등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물리는 풍선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로 높고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로 계엄과 탄핵 국면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최근 여론조사의 특징을 분석해봤습니다. 한국갤럽의 이재명 대통령 첫 직무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4%로 지난 9명의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와 민생, 추진력, 소통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구 경북과 70대 이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3%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선 패배 여파로 선거 직후 급하락했는데 2주 연속 2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2월 계엄 탄핵 국면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인 영남 지역과 60대 이상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지지율 흐름은 대선 패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한국갤럽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난 1월만 해도 전체 응답자 가운데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섰지만 이번 달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실망한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허니문 효과로 지지율이 높은 그런 현상도 있고 아무래도 좀 보수 유권자들이 조금 응답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좀 보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1야당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당내 혁신이 지지부진한 데다 절대적인 수적 열세로 여론 주도에 실패하면서 자칫 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처참한 지지율에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 이유에 대해 기사가 길을 잘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또 서울 노원구 주택가에 나타난 멧돼지가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는 등 곳곳을 들이받다가 결국 사살됐습니다. 사건 사고 고병찬 기자입니다. 가로등도 없는 한적한 주택가의 이면도로 가던 길을 멈춘 택시가 후진을 하다 나무를 들이받아 쓰러뜨립니다. 잠시 뒤 택시는 왔던 길로 다시 돌아나갑니다. 그제 새벽 3시 반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택시를 몰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도주하던 중 주민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와보니까 이미 한 분은 다쳐서 앉아 계시고 다른 한 분은 119 구급차를 타고 이제 가시는 상황이었고 1시간 뒤 이 남성은 서울 서초구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가방에선 흉기 3개가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서울 강남에서 화성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 기사가 길을 찾지 못해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남성을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빠르게 다가오는 무언가에 운전자가 기겁합니다. 일대 주택가를 누비며 곳곳을 들이받는 모습도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멧돼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출입문 등이 파손됐습니다. 멧돼지는 저녁 8시쯤 전문 엽사에게 사살됐습니다. 사다리 차를 이용해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경남 진주시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 상가 5곳도 모두 태운 끝에 불은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전북 익산시에선 창고 화재로 6,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세계 3대 AI 강국을 제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국민 모두가 쓸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사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정부의 개발 지원 계획을 밝히는 설명에는 꽉 차서 개발자들이 바닥에 앉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업체들이 저마다 AI를 개발하면 국민들이 직접 어느 AI가 더 뛰어난지 뽑게 됩니다. 김인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석 강당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객석 뒤나 사이사이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AI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처음으로 연 설명회. 네이버, 카카오, LG 등 IT 공룡들과 카이스트 등 대표적인 공대는 물론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몰렸습니다. 거의 다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정부 계획의 핵심은 크게 2가지. 먼저 개발업체로 뽑히면 AI 학습의 필수인 그래픽카드 GPU 수천 장은 물론 AI가 학습할 각종 데이터, 인재까지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AI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으로 확전되고 있기 때문에 2번째는 이 AI 모델을 선발하는 방식. 마치 아이돌 그룹을 뽑는 경연 프로그램처럼 8월에 1차로 5팀을 뽑은 뒤 6개월마다 한 팀씩 탈락시키는 서바이벌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경연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쓸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만큼 사용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최고의 어떤 저력 있는 분들이 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역량이 좀 결집될 수 있는 기회는 맞는 것 같고. 이번 AI 개발 지원은 전 정부에서 기획됐지만 세계 3대 AI 강국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 업체를 골고루 지원하기보다는 확실한 한 곳만 전폭 지원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진 점도 특징입니다. 다만 세계적인 AI 경쟁이 숨가쁜 상황에서 개발업체 선정과 AI 개발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일정은 정부나 업계에게 모두 부담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ey get along with him very, very well, and we'll get the conflict solved with North Korea. I'v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I've gotten along with him really great,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somebody saying there's a potential conflict, I think we'll work it out if there is.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검은머리 갈매기는 전 세계 번식개체 10% 이상이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알을 낳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서식지를 찾지 못하고 시화호에서 송도로 번식지를 옮겼고 올해는 영종도 매립지에서 알을 낳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멸종위기종이 떠돌이가 된 사연을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와 인천공항을 잇는 영종대교 아래 제2준설도 투기장. 야트막한 물가 위로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다닙니다. 물 빠진 매립지 곳곳에 새들이 낳은 알들도 눈에 띕니다.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세계 자연보전연맹 취약보호종으로 지정된 검은머리 갈매기가 번식을 위해 이곳을 찾은 겁니다. 새들의 조사를 한 20년 정도 됐는데 여기
검은머리 갈매기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전 세계 검은머리 갈매기 번식 개체의 10%에 달하는 2,900여 마리가 매년 우리나라에서 알을 낳습니다. 보통 4월에서 7월 사이 너구리 같은 천적을 피해 갯벌과 가까운 염습지 등에서 번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염습지와 조건이 비슷한 인공 매립지에서만 검은머리 갈매기 알들이 발견돼 왔습니다. 문제는 매립지 특성상 오염물질이 유입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인천항 등 개발을 위해 퍼낸 준설토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오는데요. 미처 걸러내지 못한 생활 폐기물들이 함께 버려지고 있습니다. 매립지의 육상화가 진행되면 너구리의 위협도 커지는 데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매립지는 머지않아 개발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1990년대 말 시흥 시와호 인근에서 처음 번식이 확인된 검은머리 갈매기는 그동안에는 송도의 여러 매립지에서 번식했지만 올해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선택했습니다. 2, 3년마다 집을 옮기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설토 투기장도 염습지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곧 또 매립이 되게 되면 사라질 것이고요. 결국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번식할 수 없다. 중국은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검은머리 갈매기 번식상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안정적인 서식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달 30일 강원개발공사 직원을 통해 입찰 가격 등 미공개 정보를 KH그룹에 알려준 혐의로 최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2021년 KH그룹은 공개 입찰을 통해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를 7,115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검찰은 최 전 지사와 KH그룹이 사전에 공모해 입찰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전 지사는 2023년 7월 검찰 조사 당시 언론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